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한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는 등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올해 첫 폭염 사망자도 보고되는 등 온열 질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구성을 위해 심야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까지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최후 통첩해 막판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치르지 않은 김승경 합참의장 후보자를 오늘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합의에 실패한 원 구성을 고려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물가 상승과 무역 수지 적자로 휴일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올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 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제공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40조 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말 이틀 연속 10,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유행 반등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등 해외에서 재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국내에서도 다시 퍼지고 있어 여름철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젯밤도 찜통 더위에 잠들기 쉽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서울엔 올여름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보름가량 빠른 경보입니다. 무더위에 대처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다양했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열대야를 피하려는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서울. 한강 분수대는 폭염 속에 더위를 식혀보려는 아이들의 물놀이터가 됐습니다. 물놀이를 하면은 아이들이 시원하고 더위도 많이 잊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물놀이 너무 좋아해요. 서울 강동구 낮 최고 기온이 37.6도를 기록했고 인천은 31.3도로 연이틀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낮짐통 더위도 힘들지만 계속된 열대야로 잠자리에 쉽게 들지 못한 시민들은 공원에 모여 더위를 달래기도 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카페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더위를 달래봅니다. 이열치열, 운동으로 더위를 잊으려는 시민도 있습니다. 이곳은 치맥의 성지인 대구 두류공원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치킨에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잠시나마 열대야를 잊고 있습니다. 밤에는 이렇게 공원에 나오니까 좀 많이 시원하기도 하고요. 뭐 또 여러 가지 또 행사도 보는 것도 재밌고 애들끼리 이렇게 나와서 노니까 너무 즐겁고. 대구 앞산의 한 캠핑장. 조명을 밝힌 텐트마다 삼겹살 파티가 한창입니다. 여기 자연에 오니까 나무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훨씬 시원한 것 같아요. 태풍 에어리가 일본 쪽으로 진로를 틀었지만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그대로 우리나라로 유입되며 이번 주 초반은 전국이 찜통더위에 시달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첫 폭염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일 오후 경남 지역 농산물 공판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다 쓰러진 40대 남성이 올해 첫 폭염 사망자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경기도 부천시 송리역 인근 공원에서 쓰러진 50대 남성이 숨졌는데 의료진은 사인을 열사병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5월 2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집계된 온열 질환자 수는 3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2명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국적인 폭염은 이번 주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외부 활동을 할 때는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이, 에어컨 사용이 많은 실내에선 냉방병 걱정이 큽니다. 증상과 예방법을 정태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운 날씨죠. 장시간 바깥 활동을 하게 되면 갑자기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고 탈진하는 열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최근 한 달 동안 열사병 등의 환자만 206명으로 지난해보다 75%나 급증했고 최근 5년간 사망자만 100명 가까이 됩니다. 특히 고령층과 4세 미만의 어린이가 취약한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이 가장 높은 12시에서 3시 사이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또 피치 못할 경우에는 수시로 선선한 그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또 물을 수시로 많이 마셔주는 것이 좋고 무더위로 실내나 차량에서 에어컨을 자주 오래 틀면서 냉방병 위험도 커집니다. 냉방병은 감기 증상과 비슷하고 피로 증상을 보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외 온도 차이가 5도를 넘지 않게 하고 통상 실내 온도를 22도에서 26도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더워서 에어컨 바람 있는 데를 찾게 되는데 갑자기 너무 기온이 차이가 나게 되면 사람 몸이 적응하는데 이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차갑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일상적인 면역에도 좋지 않고요. 덥다고 실내에만 있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휴식과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폭염특보는 갈수록 확대 강화되는 가운데 오늘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갈수록 더위의 기세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4.2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고요.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서울은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26.6도까지 올랐고요. 한낮에는 35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당분간 한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만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지만 낮부터 밤 사이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남해안과 제주는 내일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과 달리 제4호 태풍 에어리는 일본으로 비켜가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는데요. 다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원 구성을 둘러싸고 국회가 멈춰선 지 오늘로 36일째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최종 담판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까지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 입장차가 워낙 큽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국회 공백 사태 34일 만인 어제 두 차례 마주 앉은 여야 지도부. 오후부터 시작해 밤 늦게까지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은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까지 전향적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예정대로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선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협상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진전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얘기하느라고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핵심 쟁점은 국회 사개특위 참여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사개특위 참여와 검수완박 법안의 헌재 권한쟁의 심판 취하 문제 등에서 국민의힘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오늘 오후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예고하고 있어 막판 극적 타결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 그러나 최종 협상이 결렬되고 민주당이 의장을 단독 선출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전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박순애, 보건복지부 김승희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입니다. 북미사일 도발이 잇따르고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군 서열 1위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입니다.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기다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어쨌든 아직 조금 있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인사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한 바 있는데 김 후보자가 그대로 임명되면 인사청문회 없이 자리에 오르는
역대 첫 합참의장 사례가 됩니다. 여야 원구성 협상이 여전히 타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조금 더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려 실제로 야당이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할지 등 전국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여당에서도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승희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강행하시면 이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할 것이다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초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김주연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으로 의제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공천제도와 2030 남녀 청년들을 흡수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토론했는데 분과를 나눠 의제를 보다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워크숍. 15명 위원 가운데 13명이 참석해 준비한 혁신 의제에 대해 각자 15분 정도 발표하고 자유 토론을 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여러 가지 혁신에 관한 방안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 내어놓고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최재형 위원장 등이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만큼 특히 공천제도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한 혁신위원은 MBN과 통화에서 발표 시간이 짧은 만큼 평소 공천제도에 대해 연구해왔던 내용에 대해서만 먼저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정당을 만들고 2030 남녀 청년층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분과를 나눈 뒤 세부 안건과 방향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혁신 과제나 이런 것들은 다음 회의 때 또는 소위가 구성된다면 소위를 통해서 정리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활동을 예고한 혁신위는 정례 회의 일정을 정하는 한편 오는 6일 회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97그룹 강훈식 의원이 이재명 의원을 비판하며 당권에 도전했습니다. 97그룹 강병원, 박용진 의원이 앞서 당권 도전을 선언하며 벌써 97그룹 세 번째 도전인데요. 이로써 8월에 있을 전당대회는 이재명 의원 대 97그룹 간 대결 양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강훈식 의원이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 책임론을 언급하며 당권 경쟁자인 이재명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우리는 대선 이후 기본과 상식마저 무너뜨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걸었던 대선 후보는 연고도 명분도 없는 지역의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1973년생인 강 의원의 도전은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의 이른바 97그룹 당권 도전자인 강병원, 박용진 의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97그룹은 출마 고심 중인 박주민 의원과 함께 친문그룹인 전해철, 홍영표 의원의 불출마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SNS에 새 얼굴들이 모여 새 시대의 가치와 비전을 두고 아름다운 경쟁을 펼치는 것으로 재편됐다며 강훈식 의원의 출마를 환영했습니다. 이로써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으로 요약되는 대세론의 이재명 의원과 97그룹의 경쟁 양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도 치열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친명계는 여론조사 비율을 늘리고 당대표의 강한 권한 유지를, 대의원의 비율을 낮추고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조사의 비중을 늘려서 민주당의 주인이 당원 동지들과 국민이라는 점을, 반면 당원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97그룹은 일반 국민 여론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자격 논란도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싼 기싸움이 팽팽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에선 정치권 소식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주진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결국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긴 했는데 원구성 협상에 물 건너간 상태입니다. 국회의원이 일은 안 하고 월급 1,280만 원 받아가는 상태, 얼마나 더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국회 개점 휴업 상태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 3중고 경제 고통 속에서 민생 법안 처리가 빨리 되는 건데요. 유류세 인하나 가상자산 보호 등 계류 법안만 1만 건이 넘습니다. 그만큼 여야가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법안 처리를 하려면 상임위가 열려야 하고요. 야당은 의장을 단독 선출하더라도 상임위원장까지 강행하는 것은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 국회에서 18개 상임위를 독식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번만큼은 여당과 협상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 의장이 선출되더라도 상임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 하는 것은 계속 이어질 테니 국회 휴업도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 수장이 빈 부처 2곳도 이제 채우는 것이 시급한데요. 의장을 먼저 선출하면 청문회도 먼저 열 수 있어서 김승희, 박순애 후보자 청문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 잠깐 다뤘는데 민주당의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출마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오거든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박지원 전 위원장이 본인의 그 당권 출마를 표명하면서 당원 가입 기간이 6개월 지나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 당대표 선거에 나가려면 당원 가입이 6개월 지나야 하는데 그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원이 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상황에 당대표에 출마를 한 거군요. 네, 그런 셈입니다. 박 전 위원장은 논란이 일자 SNS에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김동연 후보도 비대위와 당무위의 의결을 거쳐서 경기도지사 경선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비대위도 일단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당원 당규상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를 듣고 비대위에서 한번 논의를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공천이랑 당직 선거가 또 달라서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인지 김남국 의원도 SNS로 날선 비판을 내보였는데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해달라니 정말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인 겁니다. 이상민 의원 역시 궤변이고 너무 염치가 없다고 직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박 전 위원장은 이른바 친명계 인물 아닌가요? 이재명 의원과 경쟁을 하면서까지 왜 당권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박 전 위원장은 말씀대로 사실은 이재명 측 인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재명 의원에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이제 보복, 우리는 이거를 방어하기에 바쁠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께서 당대표에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같은 우려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당을 위해서는 이재명 의원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 97그룹의 대결 이런 구도를 깨려고 박지원 전 위원장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곤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준석 당대표 윤리위 징계심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경우의 수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 목요일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먼저 윤리가 지난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이후에 심의 의결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징계를 하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증거인멸 교사 의혹의 전제가 되는 것이 성접대 의혹인데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고요.
당대표에 대한 징계가 불러올 정치적 파장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결과가 나오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요. 경고가 나오면 대표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나아가 당원권 정지 이상이 나온다면 사태로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첫 해외 순방의 비공개 사진, 이른바 B컷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진을 풀어놨다면서요. 네, 보통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지지율이 좀 올라가기 마련인데 먼저 그렇지 못한 사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방 기간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시면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5%,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로 집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인지 순방 기간 사진 12장을 공개하면서 뒷얘기를 좀 털어놓은 건데요. 먼저 사진을 보시면요. 머리도 제대로 만지지 못하고 호텔에서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모습, 노루각수로 논란이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눈을 맞추면서 인사하는 모습 등을 공개를 한 겁니다. 또 숙소 근처에서 김건희 여사와 아이스크림 데이트를 하며 다정히 산책하는 모습도 선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돋보기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미 특수부대의 해상선박 수색 훈련이 이례적으로 공개됐습니다. 미 하와이 해상에서 진행 중인 다국적 해상연합훈련, 림팩 기간에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인데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란 분석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의 특수작전부대가 선박을 수색하는 연합작전을 벌입니다. 지난달 30일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진입니다. 미 해군이 주도하는 다국적 해상연합훈련 림팩에서 한국 특수전 전단과 미 특수부대의 선박 검문 검색 연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방문, 승선, 수색, 장악을 의미하는 일명 VBSS 훈련으로 한미연합 특수전 훈련을 공개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미국 동맹국 간의 훈련을 통해서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중국 견제 또 당연히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대응.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세계 최대 규모 해상훈련 림팩엔 한미를 비롯해 캐나다, 일본 등 26개국 2만 5천 병력이 참가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 등 다양한 훈련에 돌입합니다. 북한은 연이은 한미일 공조에 반발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림팩 참가를 군사적 망동, 불장난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이번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의 한미일 북핵 공조에 날을 세웠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과 추종 세력의 무모한 군사적 책동으로 핵전쟁이 동시에 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며 국가 방위력 강화에 절박성이 더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잠잠해지나 싶었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통상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인 어제에도 신규 확진자가 10,000명대를 유지한 건데요. 해외에서 코로나 재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국내에서도 다시 퍼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름철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3,000명대까지 내려가 14주 동안 이어오던 코로나19 감소세가 다시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 주중보다 확진자 수가 적게 나오지만 그제와 어제 모두 10,000명을 넘긴 겁니다. 여름철로 인한 실내 활동과 또 이동량의 증가, 또 예방접종 효과의 저하, 또 세부 변이의 어떤 구성 비변화 등이 그 주요 원인인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재확산 중인 미국과 영국, 독일에서 번지고 있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우려됩니다. 해외 입국자의 격리 면제 등 방역이 완화되면서 방역당국은 기존 BA.2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5의 국내 확산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5월 유입이 처음 확인된 이후 검출률이 7.5%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최근 면역을 회피하는 변이의 검출률이 높아지고
감염을 경험하신 분들의 재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의 추세라면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 2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량이 많아지는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다음 달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코로나 검사와 진료, 처방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10,000곳 이상으로 늘리고 병상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물가와 환율, 주가까지 경제 관련 지표에 모두 경고등이 켜지자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올 하반기 상황을 낙관하긴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무역 수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는 주말도 휴일도 없다며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하반기 수출 상황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세부 실적과 향후 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살인적인 물가를 잡기 위해 전 세계가 돈줄을 조이는 데다 교역량도 위축될 것으로 보여 수출 부진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전쟁으로 공급망 불안은 길어지며 수출 물류 비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도 악재로 꼽았습니다. 정부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무역금융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 정부는 무역금융 연간 공급 규모를 연초 목표보다 40조 원 증가한 301조 원 이상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들이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1조 3천억 원 규모의 수입 보험을 제공하고 수입환 변동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합니다. 국제 해상 운임이 안정될 때까지 월 4척의 임시 선박을 투입하고 2,500여 개 수출 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도 지원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미국 경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 하반기가 더 험난할 것이란 경고와 함께 경기 침체의 늪이 길어질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올해 나쁜 소식은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며 미국 하반기 경제를 비관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 6개월 동안 21% 급락해 1970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인 CRS도 경착륙을 우려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1950년대 이후 모든 경기 후퇴는 장기간 금리 인상 후에 일어났다며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는 연착륙보다 경착륙이 더 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까지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며 연착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낙관했다는 경제학자들의 비판을 받은 후 경기 침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Possibility. It's not our intended outcome at all, but it's certainly a possibility. 의회 조사국은 또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이 지난 1980년대 초 2차 석유 파동 때와 비슷하다며 경기 후퇴 후 회복기에 들었다가 다시 후퇴하는 더블딥이 올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물가가 높고 실업이 발생하는 19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도 발생할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서울의 한 등산로에서 SNS로 알게 된 지인을 유인해 둔기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일당 3명 중 2명을 긴급 체포하고 달아난 1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대로변으로 뛰어가고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 2명도 반대편으로 달려갑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하고 구급대원들도 출동합니다. 지난 1일 오후 5시쯤 SNS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을 등산로로 유인해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남성들이 도주하는 장면입니다. 비닐박스 씌우고 그랬었는데 큰 사람만
일일이 쓰여서 가는 거라서 그 중산로 같은 데서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가해 남성들은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대로변을 향해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휴대전화와 현금 1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겼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동선을 추적해 20대 남성 A씨와 10대 후반 남성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와 피해자는 SNS로 알게 된 사이였고 가해 남성 A씨와 B씨 역시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특수강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폭행에 가담했던 또 다른 남성 1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사흘 전 대전에서 SRT가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객 11명이 다쳤죠.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기 전 탈선 구간을 먼저 통과한 열차가 기차가 흔들렸다는 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고 접수를 받고도 뒤이어 오는 열차에 속도를 줄이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장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대전 읍내동 인근 조차장역에서 발생한 SRT 선로 탈선 사고. 이 사고로 승객 11명이 다치고 사고 처리로 5시간 반 넘게 해당 선로 운영이 지연되는 등 불편함이 컸습니다. 하행 열차들도 많이 밀린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버스로 이동을 하려고 지금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많이 늦었죠. 따로 택시 타고 가신 분도 있으시고. 국토교통부가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중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직전 해당 구간을 먼저 지난 선행 열차가 흔들린다고 이상 징후를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 신고가 접수됐지만 후행 열차에 대한 감속이나 주의 운전 지시는 없었습니다. 사고를 방지할 기회를 놓친 겁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철도 관제 당국자와 회의를 갖고 현장 관리부터 열차 운영까지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선로 관리 미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코레일은 사과문을 게재하고 피해 고객에 대체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대중교통으로 도착하지 못하고 택시 등을 이용한 경우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 검은 벌레가 때로 출몰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 벌레들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과 경기 서북부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른바 러브버그인데요. 러브버그가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지역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긴급 방역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벌레는 영미권 파리의 일종으로 암수가 함께 붙어 다녀 러브버그로 불리는데요. 인체에는 무해하고 오히려 진드기를 박멸하는 익충이지만 차창에 붙어 불편을 초래하거나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햇볕에 노출되면 활동력이 떨어지면서 자연히 죽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습하고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서 개체수가 줄지 않은 걸로 분석됩니다. 우리 특수전사령부 소속 여군들이 세계 군인 스카이다이빙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상공에서 일사불란 대형을 만드는 특전사 여군들. 지난달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세계 군인 강화 선수권 대회 4인조 상호 활동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3.2km 상공에서 4명이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빠르고 정확히 많은 대형을 만드는 걸 겨루는 종목인데요. 1976년부터 46년간 이 대회에 참가했고 작년 카타르 대회 같은 부문에서 첫 메달인 은메달을 획득한 후 바로 다음인 이번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겁니다. 나머지 종목들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며 종합순위 2위를 달성했는데요. 선수단 대부분이 강화 횟수가 1000회가 넘는 베테랑들로 특히 참가자 5명 중 2명은 엄마 군인으로 알려져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태극기를 향해 모든 선수들이 격리하는 가운데 애국가가 울려 퍼지게 해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남겼다네요. 미국 에어쇼 현장에서 비행기와 시속 480km의 속도 경쟁을 벌이던 제트 트럭이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비행기를 쫓아 출발한 트럭 한 대. 에어쇼 행사의 하나로 점점 속도를 내는가 싶더니 갑자기 화염에 휩싸입니다.
무려 36,000마력짜리 제트기 엔진을 달아 시속 48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중이었는데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활주로 안쪽에선 불꽃 축제를 위해 준비하던 폭죽도 이미 터진 상황이라 연기가 더 자욱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트럭 운전자는 사망했고 경주를 하던 비행기 조종사들은 무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후 남은 행사들이 모두 취소된 가운데 현지 경찰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교통신호를 위반했다는 게 수십 발 총탄을 맞고 목숨을 잃을 만한 이유일 수 있을까요? 미국 애크런에서 25살 흑인 청년이 비무장 상태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미국에선 유색 인종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과잉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에서 내려 달아나는 용의자를 향해 경찰이 총탄 수십 발을 퍼붓습니다. 즉사한 25살 흑인 남성 제이랜드 워커의 몸에선 60군데 넘는 총상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비무장 상태였습니다. 지난달 27일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런에서 신호 위반 차량을 단속하려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This is not a monster. This is not a man who ever caught a crime in his life. 사건 직후 경찰은 숨진 제이랜드가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경찰에게 총을 쐈다고 주장했지만 영상이 공개되자 입장이 뒤집혔습니다. They need to be able to articulate what specific threats they were facing, and that goes for every round that goes down the barrel of their gun. And they need to be held to account. 애크런 시민들은 경찰이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It's the hypocrisy we have a problem with. If this was happening to everybody in our community, we would not care. But it's not happening to everybody. 미국에선 유색인종을 향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 논란이 수시로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1,042명이 경찰이 쏜 총에 숨졌는데 백인 사망자는 100만 명당 16명, 흑인 사망자는 100만 명당 40명으로 2배 이상 높았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3호 태풍 차바가 중국을 강타하면서 곳곳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바다에선 선박이 침몰해 27명이 실종됐고 육지에는 잇따라 발생한 토네이도가 건물을 무너뜨렸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두 쪽으로 갈라진 배 한 척이 바다 위에 간신히 떠 있습니다. 그제 오전 홍콩에서 300km 떨어진 해역에서 풍력 발전기를 만들던 푸징 1호가 태풍을 만나 조난됐습니다.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파도 높이만 10m에 달해 선원들의 구조가 쉽지 않았습니다. 最少的风速也有100公里每小时的逆风的情况飞过去，所以呢，对我们搜索还有救援的挑战是非常的大。 선원 30명 가운데 27명에 대한 수색 작업은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태풍이 광동성에 상륙하고 나서는 북상 경로를 따라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강력한 비바람에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공장의 철제 지붕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龙卷风造成部分村庄停电，当地正在组织抢险救灾，帮助受损企业。 세 개의 토네이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태풍 경로에 있는 지역들은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열차 운행도 중단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은 상당량의 수증기를 남겨 우리나라 장마 전선에도 영향을 줄 예정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이탈리아 알프스 마르몰라다 산에서 만년설 빙하 덩어리가 무너지며 등산객을 덮쳐 최소 6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40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로 만년설이 녹았을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선 6월 말부터 사상 최악의 폭염과 가뭄이 계속돼 강바닥이 말라 붓기도 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뉴욕 도시의 건물들이 한 집에 모두 모였습니다. 한 예술가가 자기 자신과 관련된 작품들을 만든 건데요. 작품들은 어떤 모양일까요? 손바닥만한 건물과 깨알 같은 크기의 사람들. 아주 작지만 하나하나 디테일이 살아있는데요. 아론 씨는 40여 년째 살고 있는 뉴욕 도시의 거리를 정교한 미니어처로 재현하는 디오라마 작가입니다.
기성 작가들로부터 영감을 얻으면서도 항상 시골 풍경과 백인 문화만이 재현됐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는 아론 씨. 단순한 재현을 넘어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하는데요. 흑인을 향한 폭력의 역사를 꼬집은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란 작품은 가장 아끼는 작품이라네요. 예멘에서는 7년 넘게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전은 수백만 명의 이재민을 만들어내면서 환경까지 파괴했습니다. 내전이 낳은 쓰레기 산으로 가보시죠. 예멘의 수도 사나 근처엔 쓰레기 산이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쓰레기가 이곳에 모여 아무런 처리도 없이 버려지고 있는데요. 의료 폐기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약병도 바닥을 굴러다닙니다. 이대로라면 약 성분이 지하수로 스며들 수 있어 아주 위험한데요. 자금을 지원받아 의료 폐기물을 태우는 소강로를 만들어 보기도 했지만 공습을 받아 모두 파괴됐습니다. 전쟁이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네요. 멕시코 도시를 행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아무것도 입지 않은 나체로 행진하는데요. 이들은 아무도 서로의 생김새를 보고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네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과달라하라 중심가를 행진하는 벌거벗은 사람들, 무슨 일일까요? 어깨에 맨 가방 말곤 정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는데요. 낯선 광경을 본 시민들은 응원의 박수를 보내거나 놀라며 사진을 찍습니다. 이들은 자연주의, 나체주의를 주장하는 단체의 회원들인데요.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가리지 않고 보여줌으로써 외모에 대한 편견을 거두고 내면을 보자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주치면 좀 당황스럽겠지만 이들의 메시지는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던 레미콘 운송노조와 제조사 간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운송비를 2년에 걸쳐 24.5%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운송을 거부해온 레미콘 차량은 오늘부터 정상 운행될 예정입니다. 정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송비 협상을 두고 지난 1일부터 파업을 벌여온 레미콘 운송노조와 레미콘 제조사가 결국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기준으로 평균 5만 6천 원인 운송료가 향후 1년 동안 7,700원 인상되고 이후 1년간 다시 6천 원이 오릅니다. 2년에 걸쳐 24.5% 인상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차량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를 위한 운송료의 50%도 제조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운송료 인상에는 이미 잠정 합의를 마쳤던 양측 협상의 최종 걸림돌은 노조 지위 인정 여부였습니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레미콘 운송차주가 개인 사업자인 만큼 절대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레미콘 운송노조가 명칭에서 노조를 뺀 수도권 운송연대로의 변경을 제안했고 제조사가 이를 받아들이며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하루 매출 피해액만 약 300억 원에 달했던 레미콘 파업이 이틀 만에 종료되면서 오늘부터 수도권 건설 현장은 정상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김주아 AI 앵커와 쉬운 우리말로 순서입니다. 생활 속에서 잘못 쓰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다듬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오늘 바꿔볼 단어와 관련된 김주아 AI 앵커의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율주행과 플라잉카 등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미래 모빌리티는 이미 우리의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 더 이상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닌데요.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플라잉 모빌리티가 머지않아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플라잉 모빌리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얼핏 들으면 뜻을 알 것 같기도 한데 외래어라 조금 헷갈리시죠? 플라잉 모빌리티는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 즉 에어택시나 드론 택시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직 상용화되진 않아서 조금 낯설긴 하죠.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대중교통처럼 자리 잡거나 물건을 빠르게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전망입니다. 도로가 아닌 하늘길을 이용하는 미래의 교통수단. 기술 완성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플라잉 모빌리티라는 외래어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려운 말이 자리 잡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말로 대체하는 게 좋을까요? 플라잉 모빌리티는 앞으로 어디에 어떤 형태로 쓰일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뜻을 품은 근거리 비행수단으로 고치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김주아 AI 앵커의 목소리로 뉴스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름다운 우리말을 써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근거리 비행수단이 머지않아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가요? 네,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플라잉 모빌리티 대신 근거리 비행수단으로 표현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쉬운 우리말로였습니다. 연일 푹푹 찌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은 낮 동안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랐고요. 올여름 첫 폭염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열기는 밤사이에도 식지 못하면서 서울은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지금도 26.7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35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고요. 당분간 한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지만 낮부터 밤 사이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남해안과 제주는 내일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예상과 달리 제4호 태풍 에어리는 일본으로 비켜가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는데요. 다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강릉 28.7도, 대구 27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도 강릉 33도, 대전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목요일부터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비 소식이 잦고 덥고 습한 날씨에는 세균 번식 속도가 빠르고 음식물이 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는 식중독에 대한 주의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고기와 해산물은 식중독균에 쉽게 오염되는 만큼 조리 시 완전히 익었는지 확인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음식은 적정 온도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냉장식품은 5도 이하로, 냉동식품은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